저기 기본서 그 114페이지 그 무효행위 추인 거기를 펴보세요. 오늘은 이제 이 추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민법상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민법에 규정이 돼 있는 추인이다. 그래서 이제 민법상의 추인 그러는데, 한글로는 이제 추인을 이렇게 쓰고 한자로는 이제 추인을 지금 이렇게 쓰는데, 이 민법상의 추인이 총 3가지가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오늘 집중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민법에서 이제 총칙에서 지금 계속 매주 써먹는 취소라고 하는 것, 오늘 또 이제 취소에 관해서 기본 몇 가지를 또 닦을 건데, 취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추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에 나오는 여기 이제 취소하고 추인은 민법 총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경우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법에 나오는데, 요 3개만 적절하게 제대로 이해해서 갖고 놀 정도 되면은 면과락 40점은 맞을 실력이 된다는 거.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넘게 강의하면서 중개사 수험생 중에 이거 갖고 노는 사람을 거의 보들 못했다는 거. 10사람 중에 1명 정도나. 그냥 그 1명 10%가 합격한다는 소리인데, 여기 추인이 지금 한글로는 이렇게 쓰고 한자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 민법상의 추인이 3가지가 있어요. 이미 하나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는데, 그게 이제 묵건들이 있어서 본인의 추인이고, 묵건들이 있어서 이 본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이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스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 있고,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바로 뒤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또 배우게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배우게 되는데, 이 3가지가 이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는 추인이다. 그래서 민법상의 추인 거래. 요 3개는 이제 민법 규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인이 3가지가 있고, 공이 요 3가지는 시험에서도 집중 출제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민법에 이제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추인도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추인도 있는데, 요게 이제 3년 전부터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요건 이제 나중에 기초가 좀 닦은 다음에 요 판례는 이제 가르쳐 주겠지만, 요게 이제 최근 3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관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판례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3년 전부터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다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기를 하고, 일단 민법에 규정이 되는 추인 3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글자가 다 똑같다는 거. 추인 한글로, 한자로 추인도 똑같고, 근데 이게 법적인 의미가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걸 먼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글자가 똑같다 그래서 요 3가지가 다 의미가 법적인 의미를 말해요. 법적인 의미가 똑같다 이래버리면 초장부터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 이게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인이라고 하는 거를 요 판례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니까 판례에서 인정하는 추인도 있다. 이 염두에만 두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국어식으로 뜻풀이를 하게 되면은, 법적인 의미 말고 국어식으로, 요게 뒤쫓아갈 추자고, 이거 인정한다는 소리니까 후에 인정해 준다. 국어식 뜻풀이는 이 이야기야. 압축을 시키면 이런 거 절대 외우면 안 돼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뜻풀이하고 있으니까, 사후에 어떤 행위 있고 난 후에 동의해 준다, 인정해 준다, 국어식으로 뜻풀이하면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묵건들에서 본인의 추인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이런 의미를 갖더라고 말이요. 지금 이 을이 대리권도 없이 갑대리 늘라해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각을 했다. 그럼 이 묵건대리가 본에게 유리하다. 그럼 이제 본인 쪽에서
첫째, 추인을 할 수 있다 그 말. 그러면 이제 법적인 의미는 추인은 우리가 이미 저번에 살펴봤다시피 이 무권대리인 매매, 무권대리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추인거래요. 이 무권대리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라 그 말이렇게. 그런데 무효인 법률의 추인은 그러면 법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유추를 해보자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앞에서 허위표시 공부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무효인 법률 추인이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거. 이 여의가 저 갑에 대해서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얘가 건물 소유했다. 채권자 강제 입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라고 통모를 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가장 매매를 했다 그 말로. 그러면 가장 매매는 허위표시 행위했으니까 108조 1항에서 무효고, 따라서 을에게 등기가 넘었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자가 될 수가 없고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다. 그래서 채권자는 강제입행이 가능하다. 이미 우리가 두 번째 주에 공부를 했다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제 무효인 법률 행위를 얘네들이 추인한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그 이야기인데, 이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사후에 동의해준다. 요거를 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냐 말이야. 이 무효인 거를 얘네들이 사후에 동의해준다 그 말은 무효인 법률 행위를 유효로 하게 되면은 사후에 동의준 셈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의 법적인 의미는 무효인 법률 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 요게 여기서는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의 법적인 의미가 될 거란 말이야.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 요게 여기서는 추인에 해당이 될 거라고 말할게. 그러면 일단 이제 거기 지금 114ペ제일 밑에 보면 139조 조문 두 줄이 나왔는데 이게 시험에서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인을 앞서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로 본다. 이 조문이 뭘 의미하는 건지 정확히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이 사안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자 말이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요 가장매매는 분명히 무효예요. 따라서 을에게 등기 넘어가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등기부를 보면 등기원인이 그냥 매매로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를 두 사람이 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이 등기가 무효다. 이런 게 등기부에 안 나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제3자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정상적인 매매한 걸로 알 수밖에 없고, 얘가 등기명이니까 얘가 소유자인가 보다 이리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특히 이제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매길 때도 세무서는 둘 중에 아무한테나 세금 걷으면 돼요. 이 매매가 유효냐 뭐냐 세무당국이 판단할 일도 없고 판단할 권한도 없고. 그러면 세무당국에서는 둘이 매매했네, 얘가 소유자네, 얘한테 재산세 등을 부과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겨. 이 가정매매가 2013년 5월 10일 날 체결됐고 등기 넘겨줬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쭉 흘러서 2019년 5월 10일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요때까지 이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누가 대신 물었느냐. 이 친구들이 이자의 채권자 강제입행 면탈하기 위해서 갑이 이제 친구라고 통보해서 가장매매를 했다. 그러면 얘는 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 앞으로 등기를 넘겨놨는데 세무서는 얘를 소유자로 보고서 세금을 지금까지 물렸다 그 이야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열받았다 그 말이야. 지금까지 물경 6년 가까이 내가 소유자도 아니면서 건물에 대한 세금 무니까 열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을이 갑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왕이 이렇게 된 거 정말로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이 시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매매를 하고 등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돈 또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바보들의 행위란 말이야. 따라서 이럴 때 입도 또 어떻냐고 하면 밥 먹는 입이 아닌데,
따라서 이럴 때 이렇게 하자 그 말이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매매하지 말고 6년 전에 체결한 무효인 가장매매 이거를 뭐 하자, 추인하자, 유효를 하자, 이렇게 추인이란 걸 한다 말이야. 요걸 유효를 하자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매매하지 말고 이런 거를 무효인 법률 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방금 이제 읽어본 무효인 법률 추인에 관한 민법 139조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이 시점에서 이제 추인을 딱 했어요. 그러면 추인의 효과가 소급. 여기서 이제 뭐 하나를 또 오늘 깨우치고 넘어가야 되냐 그러면은 민법 교재에 민법을 떠나서 모든 법에서 이 소급이라는 말이 지겹도록 나오는데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고 이 소급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시험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법 공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밑을 급조하고 요게 이제 한자가 좀 어려운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소자. 그럼 이걸 그대로 뜻하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미친다. 이런 거를 소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말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추인은 지금 2019년 5월 10일 날 했어요. 그러면 추인의 효과가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시점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까지 계약 체결 당시까지. 그런 다음에 추인의 효과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미치니까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 이런 거를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이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 139조를 보면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효인 법률을 추인하더라도 무효였던 이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무효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추인을 하더라도 추인의 효과가 소급이 되지를 않는다.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효로 그대로 끝나니까. 따라서 이제 시험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묻는 것이 뭐냐. 무효인 법률을 추인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소급효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집중 묻는데 이 무효인 가장매매는 그대로 무효로 끝나고 이게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질 않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추인을 하더라도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일단 집중 시험에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효였던 이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부터 요 날짜로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그 말. 그럼 여기서는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가 무슨 의미냐. 이 사람들은 이 무효인 가장매매를 추인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시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 그러면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또 뭐냐. 번역을 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걸 추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인 가장매매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새로운 매매가 요 날짜로 체결된 거로 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을 또 번역을 하면은 무슨 의미냐. 지금 이 가장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은 자 요거를 X 건물하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은 X 건물. 그 다음에 채권자를 이제 기망하기 위해서 이런 가장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매 대금도 이렇게 가장으로 정해놓는다 그 말은 1억 원에 마치 사고 판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요 가장매매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 목적물은 X 건물 매매 대금은 1억 원. 요게 계약의 내용이고 이거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새로운 매매 철등을 보니까 요 매매에서도 당연히 목적물은 저기 X 건물 매매 대금은 그대로 1억 원. 동일한 내용을 가진 매매가 요 날짜로 체결된 걸로 본다 말이야. 얘네들은 지금 요걸 추인하고자 하니까 목적물은 그대로 X 건물이 될 것이고 매매 대금도 그대로 1억 원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이런 의미야. 이 말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걸 의미를 한다 말. 지금 추인을 했을 때 추인 효과가 만약에 소급이 되면 이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어요. 그러면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2013년 5월 10일자로 을에게 넘은 셈이 된다 말. 지금 얘는 아까 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건물 실제로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얘가 취득하지 한다는 건데 취득 시점이 언제가 되냐? 그걸 지금 묻고 있단 말이야. 소급역 인정이 되면 이게 처음부터 이유로 바뀌니까 연할자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오겠지만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소급역 인정이 안 돼요. 연할자로 X건물에서 새로운 매매기 쓴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2019년 5월 10일자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의뢰 기전한다. 요걸 의미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오늘 가르쳐 준 거를 정확하게 깨우쳐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서 어영경 아는 척 개품 잡고 공부해봐야 급할 자라면 실력 늘질 안 하고. 그러면 X건물 소유권이 이 날짜 의뢰기 넘어온다.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길래 소급역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소유권이 연할자로 넘어오냐 연할자 넘어 이런 걸 따지고 한다냐? 엄청나게 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소급여가 만약에 추인 효과가 인정이 되면 이게 처음부터 이유로 바뀌어요. 그럼 2013년 5월 10일자로 X건물의 소유권이 의뢰에게 넘은 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X건물에 대한 세금은 요 을이 물어왔는데 요 세금 문거를 얘한테 내가 네 건물에서 세금 대신 물었으니까 세금 문거 반환해달라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소급역 인정이 돼서 이 날짜로 X건물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오면 얘는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세금 문 것은 가부 건물이 아니라 내 건물에서 세금 문 거니까 세금 대신 문 거 돌려달라 반환 청구를 뭐 한다고 말할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법대로 소급역 인정이 안 되니까 요 날짜로 X건물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한 셈이 되면 이때까지는 X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을이 아니라 갑이니까 을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갑의 건물에 대해서 6년 동안 세금을 대신 물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 내가 대신 문 세금 6년분 반환해달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급역 인정이 되냐 안 되냐? X건물 소유권이 어떤 날짜로 얘한테 넘어오냐? 이걸 따지고 앉았단 말이야. 오늘 이거 가르침을 정확히 깨우치면 이게 10점 이상 올릴 수 있단 말이야. 점수를 10점 이상. 따라서 소급역 인정이 안 되니까 결론 2019년 5월 10일자로 X건물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온다. 이게 아까 법조문 읽어본 139조 단서. 당사자가 무유무를 알고서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요걸 의미를 한다 그 말이야. 이걸 정확히 깨우치는 거게. 따라서 이제 다시 정리 정돈하면 무효인 법률을 추인한다는 것은 법적인 의미, 무효인 법률 행위를 위호로 하겠다는 의사표를 말한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 139조에 하면 무효인 법률을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과는 소급이 되지를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였던 가장매매는 그대로 무효로 끝나고 이게 유효로 바뀌질 않는다. 대신 이제 139조 단서에 의하면 무효임을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 칠판의 사례 같으면 최종적으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연할자로 을에게 넘어온 게 아니라 연할자로 을에게 넘어온다. 결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파생이 된다. 정리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위원초로 돌아와서 몇 가지를 정리 정돈을 좀 하자 말이야. 지금 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겠고 난 후에 동의해준다는 의미 이렇게. 따라서 이 추인은 어떤 행위가 요때 있었다. 그러면 추인은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거라고 말 이렇게. 추인은 이제 행위가 요때 있었다. 계약 체결이 요때 있었다. 그럼 추인은 당연히 나중에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잠깐 지금 맛보기로 가르쳐준 소급요 문제라고 말 이렇게. 소급요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로. 소급역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어떤 행위권을 후에 추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미 두 개를 배웠으니까 소급의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말이야. 지금 목권대리가 이 시점에 있어서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대리권도 없이 갑의 대진하고 사청하고서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를 했다. 그러면 추인은 요때 한다 그 말이야. 계약 체결은 요때 했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목권대리이기 때문에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계약은 무효라고 말이야. 이렇게 무효. 그럼 이때 추인을 하면은 추인의 효과가 소급이 돼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무효였던 무권대리가 바꿔 말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냐,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가. 저번 시간에 여러 번 주제를 지켰어요.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요거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무권대리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고. 따라서 이 경우 추인은 원칙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물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은 원칙까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기초입문 단계에서는 외에도 있어요. 이렇게 소급효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이제 원칙은 소급효 인정이 되고, 따라서 이 무효는 전형적인 무슨 무효에 해당이 되느냐, 유동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 말. 왜? 무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었으니까? 유효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된다 말. 이렇게. 그 대신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무효인 법률 추인은 요때 이제 가장 매매가 있었다 그 말로. 그러면 추인은 또 이때 하는 거란 말. 그럼 이 매매는 추인 있을 때까지 일단 무효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는 방금 이야기한 민법 139조에는 무효인 법률 추인을 하더라도 추인 효과가 소급이 돼서 바꾼 말로 무효였던 이 가정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느냐 아니라 그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는 원칙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게 이제 특징이라 그 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요즘 시험은 그냥 무효냐 유효냐 이런 걸 안 물어보고 무효도 유동적 무효냐 또는 확정 무효냐 이런 정확한 거를 시험에서 출제려. 이걸 외워서 풀 수가 없다고. 이런 걸 외워서 풀면 머리통 깨진다고 이게. 이런 실력이 없으면 민법은 절대 70점 이상을 맞지를 못해요. 이게 급할 자란 말이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지금 요거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요건 소급효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은 무효인 가정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 무효가 유효로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 그 말은 요 무효는 무슨 무효를 말하냐,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를 말한다. 요걸 의미를 한다 말. 따라서 지금 내가 가리키고 하는 거를 잘 받아들이라고 말이야. 요게 맞물려 있다고 말이야. 무권대리는 추인하면 소급효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효였던 게 유효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무효가 무슨 무효가 되고 유동적 무효가. 그런데 무효인 법률 추인은 소급효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무효였던 것이 그대로 유효로 안 바뀌어 무효로 끝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효가 되고 확정 무효. 이걸 정확히 깨우치란 말이야. 무권들은 유동적 무효, 무효인 법률 추인에 있어서는 확정 무효. 따라서 이 무효인 법률 추인은 확정 무효를 전제로 한다는 것. 이게 유효로 안 바뀌니까 이건 확정 무효라고 말할게. 이걸 정확히 깨우쳐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무효인 법률 추인에서 기초인문단에서 또 하나를 깨우쳐야 될 게 있어요. 이 추인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깨우쳤으면 두 번째로 이 무효인법을 추인하려면 지겹도록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딱 한 개를 물어봐요. 이어서 요걸 집중 물어보고 소급의 문제가 소급이 인정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두 번째로 이 무효인 법률을 추인하려면은 전제 요건을 한 가지 갖춰. 물론 몇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란 말이야. 그게 뭐냐 그러면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까. 요게 이제 무효인 법률 추인에 있어서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 핵심 요건인데 기초 입문 단계에서 요 말은 좀 깨우쳐 둬야 된다는 거.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까.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요게 이제 핵심 요건인데 차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115페이지 보면 무효인법 추인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에 개념이 쓰였고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민법은 139조 원칙적으로 추인을 금지하되 외적으로 비소급적 추인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가령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그때부터 즉 비소급적으로 위헌 매매가 된다. 추인하더라도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 여기 핵심 포인트 다 써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밑에 비소급적 추인 제목이 이렇게 달라진 거는 추인하더라도 소급효 인정이 안 된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다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요건이 이해할 수 없도록 써놨다고 말이야. 요거를 딱 하나 메모를 해놔라. 여기 핵심 요건이.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까? 요거 하나를 이제 집중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하도 시험에서 묻는데 기초 문제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무효 사유 중에 반사의 질생이 무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다. 강행법 기반의 법률행위 무효다. 원시적 불응의 법률행위 무효다. 의사불응적 법률은 무효다. 이런 걸 배웠어. 이런 거는 무효원인이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이런 거는 추인해봐야 유효가 될 수가 없다는 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실력이 갖춰지면 이런 걸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가장 쉬운 것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각고할 두 사람이 첫 계약을 체결했어요. 애가 본처가 안 되는데 아빠도 찾는다고 그를 꼬셔가지고 첫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이제 반사질서는 무효인데 무효 원인은 일부 일처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다 그런 이야기야. 첫 계약이 무효인 원인 이유는 일부 일처제에 반한다. 이게 무효 원인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이 이 첫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서 유효를 하겠다. 추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추인한 때부터 이 첫 계약은 새로운 첫 계약으로서 추인하면은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보니까 새로운 첫 계약으로서 효력 인정 유효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묻고 있다 그 말 이렇게. 이 경우에 이제 새로운 첫 계약으로서 유효가 되려면은 무효 원인이 소멸이 돼야 된다 말이야. 일부 일처제가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일부 다처제로 바뀌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첫 계약은 일부 다처제에 반하는 것은 아니니까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을 거라 말이야.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 사회 선량한 풍속은 일부 일체자라고 말이야. 이 무효 원인이 소멸될 수가 없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런 첫 계약은 얘네들이 1000만 추인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무엇에 반한다? 일부 일체제에 반하니까 계속해서 첫 계약은 뭐이다? 무효다 이야기야.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걸 깨우치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무효 원인이 소멸이 돼야 돼. 한 번만 더 연습.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이런 거를.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또 제일 중요하다는 원시적 불능의 법률의 무효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 건물에 대해서 11월 10일 날 매매했다. 계약 체결일 전 11월 8일쯤 건물이 멸실했다. 원시적 불능으로서 이 계약은 무효다. 다는 이야기인데 무효 원인이 뭐냐? 계약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무효 원인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들이 이게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은 새로운 매매로서 효력이 인정되는가 이걸 따지는 건데 이게 새로운 매매로서 유효가 되려면 추인 효용이 되려면 무효 원인이 소멸이 돼야 돼. 이행이 지금 불가능하니까 무효니까 이행 불능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행 가능한 걸로. 근데 이행 가능한 걸로 바뀔 수가 없잖아. 이미 홀라당했기 때문에. 이번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이런 것도 무효 원인이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은 이 무효 원인이 소멸될 수가 없으니까 추인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따라서 반사질생이와 무효인 경우 추인이 허용이 안 된다. 추인에서 유효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 마찬가지다. 의사불응적 법률행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거꾸로 추인이 가능한 것은 뭐냐? 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지금 칠판에다가 예 들어온 걸 잡으라고 말이야. 허위표시에서 매매했다. 가장매매 예를 들어줬어요. 무인법률 추인과 관련해서 이 예를 들어준 이유가 뭐냐? 요거는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매매로서 효력 인정이 되니까 요거는 무효 원인이 소멸될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무효 원인이 소멸되기 때문에 추인이 가능한 대표적인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추인이 불가능하지만 여기 칠판에 예 들어준 허위표시 요거는 추인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허위표시하고 사총관 허위표시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진위한 의사표시가 있죠. 통반달 그 한 끗 차이니까 진위한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107조 1항 단서 107조 1항 단서에 의해서 진위한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무효인이 소멸되니까 추인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거를 자유자유로 갖고 놓을 정도로 실력을 닦아내야 된다는 거. 공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걸 하나하나 외우고 앉았으니까 쓸데없는 공부하면서 옆에서 뭐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보인다 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공부하는 거 아닌데 그 원리를 잘 깨우쳐서 이해를 잘 해두는 거야. 그 다음 뒤에 넘겨서 거기가 판례들도 마찬가지야. 앞쪽에 보니까 불공정성 무용경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되는가? 안 된다. 뒤쪽 도박자금 이거는 반사질서 법률성 무효인 것도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되느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뒤에 거기 가로친 3번에 이제 마지막 또 써놨는데 비소급적 추인의 효과 이래가지고 추인의 경우는 이 경우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게 특징이야. 계속 중원본 써놨으니까 다시 딱 읽고 그 다음에 취소와 관련해서 이미 앞에서 취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 번 가르쳐 주었으니까 먼저 취소 사유는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서 딱 세 가지 경우다.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 차구한 의사표시 취소, 사기강박 취소, 동그라미 2번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취소하면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는 것. 따라서 취소도 뭐가 인정이 된다? 소급효과.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취소도 여러분이 하겠다. 어떤 행위 효과는 난 후에 취소를 하더라고. 그럼 취소 효과는 소급이 돼서 강력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니까 취소도 뭐가 인정이 된다? 소급효과. 이제는 법학 공부 기초니까 소급이란 말도 자유자주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가로를 갖다가 유동적 유효 그랬는데 유효도 마찬가지예요. 확정 유효가 있고 유동적 유효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갑이 제한 능력자다 또는 의료 사기 강박에 의해서 또는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 그럼 얘네들이 취소권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유효지만 나중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여기에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간다. 그래서 취소하기 전까지의 상태를 유효는 유효지만 유동적인 유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대표적으로 유동적 유효다. 이걸 깨우쳐 놓으라. 그래서 가로 읽고 닫고요. 유동적 유효 이렇게 쓰였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유효이지만 취소하면 뭐로 돌아가니까 취소하기 전까지 상태를 유동적 유효. 그 다음 거기 좀 취소와 구별을 개념해서 저번 주에 가르쳐 줬으니까 동그라미 1번 철회의 개념 다시 한번 정확히 앞으로 사용할 것. 취소하고 차이점을 가르쳐 줬고 거기 앞에 두 줄로 쓰였다는 거. 취소는 이미 발생한 법률형 효력을 취소는 효력이 일단 발생이 된 이후에 하는 거예요. 발생하고 있는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그래서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장래를 향해서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저지시키는 게 철회다. 구별 정확히 하고 이런 거 하나라도 똑바로 사용을 해야지 점수가 일치월장한다는 거. 해제는 나중에 계약부에서 집중되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 뒤에 넘겨서 나머지는 거기 보면 가로치면 취소권자 나왔는데 저번 시간에 가르쳐 주었어요. 취소는 취소를 해야지 법적인 의미가 인정이 되니까 취소해야지 무효로 돌아가니까 누가 취소하는데 특정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취소권자가 정해졌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누구요? 이런 게 나오질 않는다.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취소는 취소권자가 정해졌는데 이런 것도 지금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나중에 하면 다 저절로 알게 됐어. 뒤에 넘겨서 가로친 4번의 취소 효과 이미 가르쳐준 기초들 몇 가지 다시 점검할 거. 취소 소급여 또 써놨으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점검 딱 하고 동그라미 기억번. 이게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알면서 틀리고 모르면서 틀린 거 이거예요. 취소권자가 당해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그때부터 법률은 무효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본 시험 나가서 마음이 급하면 이게 맞는 걸로 골라버려. 틀렸단 말이야.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이 인정이 되니까 처음부터 무로 돌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거 틀려놓고 실수라고 악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 실력 부족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이거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취소를 하면 소급역 인정이 된다. 이걸 항상 떠올리고 따라서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로 돌아간다.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실수했다고 실수로 들었다고 악쓰면 누가 그걸 믿겠냐고 말이야. 실력 부족이지. 따라서 취소도 소급역 인정이 된다. 항상 염두에 두고 동그라미 니은 번 이미 앞에서 집중 가르쳐 주었으니까 착오에 하는 의사표시를 사고를 이유로 의사표를 취소한 경우나 사기강벌로 취소한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있다 그 말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그 말이요. 그러나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여러분 내 주지를 시켰어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세 번째 주에 선의 제3자 보규정 깨우치라고 그거 하나만 깨우치면 10점 이상 올라간다고 내 눈이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니은번 세 줄로 다시 써졌으니까 점검 꼭 할 것. 눈 우측으로 돌려서 하기 전에 한 가지 것만 더 짚고 넘어가자 말은 우리 앞에서 제한 능력자 공부를 할 때 이익이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면 제한 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한 돈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걸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제한 능력자다. 건물을 을하고 1억 원에 매매를 했다. 1억 원에 매매를 했다. 얘는 1억 원 제한 능력자 줬고 얘는 건물인도 등기 전에 주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았다. 이 상태에서 제한 능력으로 계약 취소하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로 돌아가니까 주고받은 것 반환해주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문제가 생겨. 이거는 법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도 생활상식으로도 능히 알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야. 갑은 매매대금 받은 것 돌려주고 얘는 건물 반환하고 소유권도 돌려주고 그래서 주고받는 게 이제 반환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마다 우리 민법에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지겹도록 교재에 등장하는데 그게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이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지겹도록 등장하는 부당이득에 관해서 잠깐만 살펴보자 말이야. 이게 특히 이제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 이 부당이득 반환권에서 시험 문제가 집중 나오기 때문에 기초 입문 단계에서 잠깐만 살펴가자 말이야.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이 부당이득은 이런 걸 말해요. 앞으로 지겹도록 나오게 켜져 있다 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일해 주는 것.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민법에서 부당이득이라고. 이런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 민법 741조에서 각 당사자는 그 이득을 상대방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글자 그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칠판의 사례에서 얘는 제한 능력자 1억 원 받고 건물 매매했다.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었다. 후에 이제 이거를 취소를 했다. 그러면 취소가 되면은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간단 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상식으로도 얘는 받은 매매등은 반환하고 얘는 건물 반환하고 돌려주는 문제가 생긴다. 초등학생도 알 건데 이런 이야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돌려주는데? 법 공부는 왜 이걸 배우는 것이 법 공부라면 돌려주는데 그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계약에 무효가 됐으면 받은 거 주고 네가 준 거 돌려받고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인데 법 공부는 그 결론을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이걸 배운다 말. 왜 돌려주는데?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갑이 매매대금 지금 1억 원을 받았다.
그럼 1억 원을 받게 된 원인이 뭐냐? 매매가 원인이 돼서 1억 원을 받은 거예요. 1억 원을 취득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여기서는 매매라고 말이야. 요것 때문에 1억 원 받은 거니까. 근데 후에 요걸 취소를 하게 되면 1억 원을 받게 된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1억 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얘한테 반환을 안 하게 되면 원래 매매대금 1억 원은 얘 돈이었다고 말이야.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서 반환 안 하고 보유를 하면 얘는 이득을 얻고 있고 얘한테는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이 1억 원을 보유하게 되면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활용으로 쓰는 부당하게 이득 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 우리 민법 741조에서 취득한 이득은 얘한테 반환하라. 그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딱 이 계약이 취소가 돼서 1억 원을 돌려주는 것을 흔히 말하기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얘가 저 건물 반환하고 소유권 반환하는 것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리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이런 거를 부당이득이 있게 되면 그 이득은 반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한능력자금과 특기에 따라서 앞으로 교재 읽을 때 계약 처리했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았다.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 지금 취소를 배우고 있지만 무효 경우도 마찬가지야. 무효나 취소가 됐다. 그러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이득, 받은 것을 돌려주는 문제가 생긴다. 그때마다 우리 민법 교재에 튀어나오는 소리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요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체일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왜 시험에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이제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 741조에서 그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상대방에 반환하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규정이 됐는데 이때 재산을 반환할 때는 어떻게 반환을 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라고 말이야. 그거는 이제 748조에 규정이 됐는데 이런 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금 748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상대방의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하라, 이렇게 반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 경우에는 특칙이 있다고 말이야. 그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다는 거야.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제한 능력자 경우는 141조 단서에 특칙이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한 능력자만큼은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만 상환하면 된다. 제한 능력자 보호를 해서 이렇게 특칙이 되어 있단 말이야. 보통의 경우는 선의 수익자냐,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서 이득을 취했냐, 알고서 이득을 취했냐, 그걸 따라서 구별해서 이제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제한 능력자 경우는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만 상환하면 된다. 제한 능력자 보호를 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앞으로 저 민법 교재를 읽다 보면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상환한다, 배상 책임진다,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깨우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이 갑이 제한 능력자예요. 근데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1억 원을.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1억 원 받은 걸 그대로 돌려줘야 될 건데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제한 능력자다 보니까 얘가 정신 능력이 좀 뒤떨어져. 일치 능력이 뒤떨어져. 이런 돈을 받게 되면 계획성 없이 소비 낭비하기가 십상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이 갑 제한 능력자가 1억 원을 받아서 이걸 이렇게 소비했다고 가정을 하자 말이야. 먼저 집 사는데 뭐 텔레비전 사는데 뭐 컴퓨터 사는데 한 6천만 원을 소비를 했다 치자 그 말이야. 각종 물건을 사는데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을 한 1,000만 원 했다 치자 그 말이야. 은행 예금을. 세 번째로
생활비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게 생활비인데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썼다 치자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채무 변제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썼다 치자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술, 도박, 기타 유흥비로 또 1,000만 원을 썼다 치자고 말이에요. 1,000만 원을.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으로 취소했을 때 얼마를 상대방에 반환해 줘야 되는가? 물론 이 의뢰한 놈은 건물 그대로 받은 그대로 이 건물을 원전에 그대로 이제 반환을 해야 되거나 얘는 특칙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제한 능력자라 그 말이요.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나중에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줍니까?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이익이 현존은 한도 내에서만 상환해 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익이 현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익이 현존한다는 것은 여기서 저 이익이 현존한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첫째, 받은 이익이 원형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나 두 번째, 받은 이익의 가치가 변형되어 있는 상태. 이 두 가지를 싸잡아서 받은 이익이 현존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면 먼저 1억 원 중에서 집, TV, 컴퓨터, 물건 사는데 6,000만 원 소비를 했다. 요거는 얘가 6,000만 원 받은 이익이 원형 그대로 존재하지 않지만 받은 이익의 가치가 물건으로 변형돼서 수중에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물건 사는데 소비한 6,000만 원은 받은 이익이 제한 능력자 수중에 현존 남아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은행 예금은 설명을 할 것이고 요거는 당연히 1,000만 원 예금한 것은 받은 이익 1,000만 원이 제한 능력자 수중에 현존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현존 이익에 해당이 되고 문제는 생활비하고 채무변제. 그리고 생활비가 주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썼고 채무변제로 1,000만 원을 썼다. 요 2,000만 원 어찌 될 것인가? 얘가 받은 매매대금 1억 원 가지고 생활비로 1,000, 채무변제로 1,000, 2,000 썼으면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요 받은 2,000만 원은 이자 수중에 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를 한 번 더 써야 돼요. 뭘 한 번 더 써야 되냐? 생활비나 채무변제는 얘가 반드시 요 돈은 사용을 해야 돼요. 돈은 갚아야 되고 생활비는 써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생활비나 채무변제로 소비하지 않았더라면 원래의 자기 재산을 가지고 2,000만 원을 소비를 해야 될 거라고 말이에요. 돈은 갚아야 되고 생활비는 써야 되니까. 그런데 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2,000만 원을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원래의 자기 재산의 소비를 면했다고 말. 원래의 자기 재산의 소비를 면했으니까 면한 만큼 2,000만 원 받은 것은 이자 재산 속에 수중에 현존 남아있는 셈이 된다고 말이야. 이것도 이익이 받은 이익이 현존해 있다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원래 자기 재산의 소비를 그만큼 면했으니까. 그 대신 술, 도박 또 이제 이 도박 같은 걸 종종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하도 도박을 많이 하니까 술, 도박, 유흥비로 소비를 했다. 요 1,000만 원 요거는 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1,000만 원은 유흥비, 술, 도박으로 공중분해가 됐으니까 이 1,000만 원만큼은 이자 수중에 받은 이익이 남아있지를 않는다 말. 다 써버렸단 말. 요것만 현존 이익에서 제외가 돼.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요 술, 도박, 유흥비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9,000만 원 반환해주면 된다 말. 요 써버린 거는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때 왜 내가 이거를 뿌듯뿌듯 가르쳐 주냐 그러면은 제한 능력자 공부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들 주특징은 이런 거라고. 제도 취지를 이해하면서 악만 빼락빼락 쓰고 다니까. 초등학생 사고래. 이거 가르쳐주면 이게 3년 전에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왔는데 다 틀고 나와가지고 이신청한다고 쌩 난리를 피고 이런 사고를 한다고.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는 건전하게 사용을 했고 마지막 거는 술, 도박, 윤비 싸가지 없이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쓴 거는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쓴 거는 안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깝깝해요. 이리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제한능력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정상적인 아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비난을 뒤지게 받아야 돼. 그죠? 근데 제한능력자는 누구예요? 정신능력, 일처리 능력이 뒤떨어진 자야. 그러니까 뭐 해주자는 거야? 보여주자는 거야. 제한능력자는 정신능력이나 일처능력 뒤떨어지니까 이런 돈을 받게 되면은 계획성 없이 소비 낭비를 한다고 그 대목을 보호를 해주자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쓴 거는 돌려주고 요거는 이제 계획성 없이 소비 낭비를 했기 때문에 요 대목을 보여주자 그런 취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건전하게 썼다 불건전했다 있다고 사고를 하면은 제한능력자 공부 다시 하란 말이야. 그 프린트물 제한능력자를 이해될 때까지 100번이라도 읽으라고 말이야. 100번이라도. 따라 제한능력자 보호를 해서 제한능력자 어차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애니까 요걸 보호를 해주자고 말이야. 역으로 이해할 수 있겠나요? 따라서 이것만 현존이익에 해당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받은 이익이 제한능력자 수중에 남아있고 현존에 있으니까 요 네 가지로 쓴 거는 그대로 상환을 해야 되지만 요래 쓴 거는 반환 안 해도 된다는 거. 따라서 앞전에 제한능력 할 때 또 내가 뭘 가르쳐 줬느냐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이 제한능력자는 의사능력과 반대로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지는 정신능력이다. 그러니 상대방 입장에서도 얘가 제한능력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방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런 모질한 애들이 있다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계약처는데 뭔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뭔가 좀 덜 떨어진 짓거리를 한다고 말이야. 얘가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5천인데 뭔가 좀 막 그래. 그래서 한 1억 원에 팔려 그때 희죽거리면서 그래 바뀌어 또 그래. 아 약간 모지라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게 쓰는 거 지금. 또 선생이 왜 시간 중에 뭐 덜 떨어졌다 이런 표현 쓰냐고 또 뭐 하지 말고 지금 주된 본질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모자란 행동을 한다고 말할게. 그래서 이걸 이용했어요. 그렇죠? 1억 5천짜리 1억 원을 사가지고 얘가 희죽거려서 약간 모자란 사람한테 이득 보고 했다 희덕거리는데 나중에 개박살나는 수가 있다는 거. 왜 개박살나요? 만에 하나 얘가 누구라고 판명이 되면은 제한능력자로 판명이 되면 더더욱이 1억 받은 것 중에서 요거는 내가 여러분 이해를 두기 위해서 품목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얘가 1억 원을 전부 도박 등으로 요즘에 도박 하도 많이 하니까 도박으로 싸그리 날려버렸단 말이야. 그럼 받은 이익이 얘 수중에는 하나도 안 남아있죠? 제로야. 그럼 한 푼도 안 돌려주고 자기는 건물 반환해야 돼. 걔 박살난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뭐 하라는 거야. 얘가 약간 이상하면 제한능력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말. 그 확인은 쉽게 할 수 있죠. 미성년자가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 그거 보면 증 까보러 가면 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인가 여부는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이 된 후견 등기부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따라서 쉽게 얘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그래, 그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악용하면 안 돼. 지가 박살 나버려. 그러니까 제한능력 제도는 이런 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제한능력자는 이해될 때까지 1000번이라도 읽으라고 말. 그러면 1, 2차 동착계획이 가능하니까. 이런 게 안 되면서 악수고 댕기지 말고 책으로 돌아가서 그 취소 효과에서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취소 소급의 구체적 내용에서 우측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디귿번 보세요. 121페이지에 이미 처무가 이행되어서도 그 급부는 이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을 반환도 741조 아까 가르쳐준 거예요. 예? 야, 740 부당이득 반환은 뭐 그래서 돌려준다 그런 이야기야. 근데 이제 책에는 빠졌지만 재산 반환 범위는 748조에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번 동그라미 제한 민법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해서 이게 이제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 거란 말이야. 제한능력자는 이미 우리가 제한능력과 프린트물에서도 내가 간단히 가르쳐준 내용이 그 141 단서가
제한능력자 보호를 해서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를 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해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확인했죠? 근데 책에 보면 현존 이익이 설명이 안 돼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존 이익은 이 두 가지를 말해. 받은 이익이 5년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나 받은 이익의 가치가 변형되어 있는 상태. 요거를 이익이 현존이익이라고 하고, 문제 풀 때는 이제 주로 생활비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게 사례 문제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예의 들어주고 한 거니까 또 앞으로도 이익이 현존한다고 상환할 책임이다, 배상할 책임이다 이런 것들이 물권법에 들어가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그 다음 거기에 네 1번에서 마지막 두 줄 읽어보세요. 마지막 두 줄만. 이는 제한능력 유효한 취소를 선의 제3자도 대항할 수 있게 한 것과, 아까도 가르쳐줬죠. 제한능력 도 가르쳤고, 제한능력 보호를 해서 요 취소만큼은 선의 제3자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제한능력 보호를 해서 이것과 더불어서 제한능력 보호에 두는 현저 무게를 잘 말해준다는데 참 표현을 허접하게 썼죠. 허접하게 썼잖아. 거기다가 따라 제한능력자 보호를 해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것이, 여기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한 것만 상환하면 된다. 그 다음에 취소한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 제3 대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다 제한능력자 보호를 해서 두고 있는 규정들이다. 그거를 그 두 줄로 쓰는 거예요. 프린트물에서 이미 가르쳐 줬고, 프린트물에 보면 그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 이제 프린트물 잠깐 펴서 오늘 프린트물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몇 페이지를 펴서 눈으로 확인해 보냐 그러면은 제한능력자에서 또 10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에 가로친 1번 목적을 내가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 이건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제도는 두고 있다. 거기에 마지막 구절 세 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제한능력 보호를 따라서 법률행위 취소 경우에 제한능력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고,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도 대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 줄에 그 140 단수 꼭 써놨잖아요. 제한능력 이후로 취소하는 경우에 부당이득에 반한 범위는 언제나 무엇에 한하고 있다? 현존 이익이야. 이런 게 제한능력 보호를 두고 있는, 우리 시험에 쏟아나오는. 제한능력자는 프린트물을 100번이라도 읽으라. 그 소화시키면은 1차 통째로 쉽게 합격을 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임, 요걸 이제 가지고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임 마지막 민법상 추임 세 가지 위에 두 개는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임 요거 하나를 이제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래서 거기 123페이지 보면은 123페이지가 121페이지 보면 마지막 이제 가로친 6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요게 이제 민법상 추인 세 번째 거라는 거. 이따가 좀만 쉬었다가 요거는 살펴을 하고, 요거 지우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놔둬야 된다고. 여기까지는 이따 써먹어야 되니까.